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오늘 그 두 가지 기사 이어서 가볼 겁니다. 한국일보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네, 오늘은 또 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조국인지 타국인지. 아유,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시 통과를 못해서 분풀이로 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홍준표 대표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국일보는 콕 집어서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실제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내 설치는 거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법시험 통과를 못했으면 가는 거로 거칠 일이지 그걸 분풀이식으로 저렇게 하나 나는 처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면 홍준표 대표가 참 능력이 있긴 해요. 그 저렇게 무슨 능력이요? 막말만 이렇게 쏙쏙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보면은 뭐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된다. 그래서 1984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울어서 뭐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약간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의 주변에서 너무 이 막말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야당 대표로서 품위와 좀 인격이 필요하다. 이미지도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바꿨다고 해서 어디 연설 갈 때 기존에는 연설문을 덮고 즉흥 연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지난번서부터 이제 신년 할애식도 돌면서 그때부터는 연설문을 보고 그대로 보고 이제 읽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안 가는 것 같아요. 며칠 안 갔는데 다시 또 저렇게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연설을 보면 연설문이 아니라 또 본인의 이제 TV 받는다는 표현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근데 저기 보면 처음에 이렇게 원고를 네. 이렇게 펴요. 펴요. 핀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조국 수석 보고 측은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저런 말씀 하시는 게 좀 측은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야당에 희망이 없다고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전전긍긍 하는 거거든요.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대안으로서 홍준표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관계 일단 틀린 거예요. 조국 수석이 정말 사실을 봐가지고 떨어졌다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떨어져가지고 한풀이 하려고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정말 저것은 그냥 시정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술자리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제1야당의 공당 대표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저런 걸 보면서 우리 홍준표 대표가 우리 박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이 써주신다고 한다면 써주신 거라도 절심이 있는 게 낫지 저렇게 즉흥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의 가슴에 저는 멍을 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수 유권자가 아니지만 저는 그러면서 보수도 건전하게 살아있고 고수가 또 살아있어야만 또 견제가 되고 더 문재인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제1야당 대표로서는 정말 계속 표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홍 대표의 막말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은 주말에 이제 조국 수석이 이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번에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히 보수 정당 입장에서 우려가 될 만한 대목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고 특히 국정원 조직 개편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공수처 신설에 관한 문제로 충분히 따져볼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이 사법개혁특위 자체를 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충분히 검증하고 논의돼야 될 자리인 건데 이거 이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특히나 민정수석이 끌고 가는 모습에 대한 반발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거고 그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국 타국 뭐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일부 인물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낸 것은 사실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아마 그 숨겨진 의도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행위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말도 조금 더 거칠었지만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법시험에 떨어진 거냐, 사법시험에 응하지 않은 거냐. 조국 수석이 책이나 또 인터뷰 통해서 본인 사법시험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사실 관련해서는 김지혜 변호사가 늘 이제, 요즘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무슨 뭐 서울대 법대 828384 학번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사실을 늦게 시작을 해서 늦게 붙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87년 이제 그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는 대부분 이게
민주화 투쟁을 하지 않고 사시 공부를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약간 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조국 수석이 쓴 책에 보면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라고 2014년도에 발간된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조국 수석은 스스로 이 당시에는 어떤 그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사법고시를 봐서 뭐 판사가 검사가 되겠다는 그런 그런 꿈을 그냥 접게 되었다. 현실을 보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 시절에 이제 근데 대부분 이게 저 학번 때에 그런 서울대 법대나 뭐 다른 타 법대 선배들을 만나보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홍준표 대표가 성급하게 자극적인 언사로 그렇게 비판에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막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에 딱 들어오긴 해요. 타국 뭐 이렇게 해서 조국인가 타국인가.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걸 노리고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하여튼 귀에는 잘 들어오긴 합니다. 저 당시에 제가 이제 83학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82학번이고 근데 저 당시에는 사실은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이 끌려가고 구속되는 걸 눈으로 목격했던 시대입니다. 1987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끌려가서 어디서 재판을 받습니까? 법원에 가서 판사가 재판을 하고 검찰이 논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와 판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서울대 들어갔다고 법대 들어갔다고 사실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수석도 사실을 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닐 거고 사실을 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게 보면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데 되게 법대 교수들에 대해서 이 사실을 통과하신 분들이 조금 저렇게 하는 시각들이 좀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지 못했거나 봐서도 떨어졌기 때문에 교수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신 그럼요. 것 같아 보이는데 박 차장 하실 말씀 있으셨잖아요. 아니 뭐 그 시대에 사실을 안 본 게 옳고 본 게 나쁘고 이런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본인의 그렇죠.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시에 합격을 했고 그렇지만 검판사를 가지 않겠다 해서 바로 변호사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검판사가 되신 분들 중에도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하도록 사법, 하겠습니다. 네, 사법을 위해서도 내가 검판사 가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저희가 존중을 하면서 조금 전에 박 차장이 그 홍준표 대표의 발언 또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짧게요. 홍 대표 발언 이어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영화 보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재청가서도 울고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돼요. 걸핏하면 질질 울어가지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그건 지도자 아닙니다. 네, 보면은 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질질 울면이란 네, 표현을 네. 구태여 근데 써서 했나? 자주 울긴 자주 울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영화 볼 때마다 울긴 했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도 경남지사 지난해 4월 퇴임할 때 또 울기도 했어요. 아, 홍 대표도 네, 울었다. 우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진짜 울면 안 울어도 됩니까? 되죠. 그래, 아, 울어도 아침에도 됩니까? 이렇게 눈물 나고 그러는데. 아, 박사장도 눈물 네, 나지. 네. 아이, 우는 장면이 나오네요. 아, 우는 장면 지금 나오네요. 네. 네, 아, 질질은 안 울고 이제 본인은 이제 참아가면서 울었다. 아유, 저희가, 아니요. 아니, 네, 네. 저는 또 정치인의 눈물은, 아니, 저희가 또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물은 또 눈물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이런 건데, 이 홍준표 대표도 울 수 있고, 문 대통령도 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심하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 미세먼지를 이제 지하철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잠깐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대중교통 비용을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이 시행 자체가 굉장히 효과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왕이면 지난번 썼을 때 1년 하루에 한 5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50억 비용으로 과연 실제 그 투자한 비용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자가용족이 대중교통을 옮겨 탄 사람이 늘어났느냐? 거의 1.2%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투자 대비,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50억 원 정도의 비용이라면 저처럼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사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비용을 주든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배포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효과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 옆에 계신 김영주 의원님, 자, 박원순 시장과 가까우셨죠? 네, 서울시 부시장도 지내셨죠? 네, 여쭤볼게요. 박원순 시장은, 늑장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습니다. 라면서 지금 정책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우셨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스크 줘야 된다는데 네.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마스크를 주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게 시장이 낮 선거법인가요? 시간에 그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낮 시간에 대외적 활동도 못하게 돼, 축사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쟁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저게 적절한 정책이냐. 사실은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그런 학교 내의 어떤 미세먼지 대책, 그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고민 없이 사실은 이제 이런 정책이 과연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그렇지만 과잉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는데, 실제로 5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사실은 남경필 지사 쟁론을 하고 있는 것은 체감인 거죠. 최소한 50억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느낄 수 있는 정책, 그게 말하자면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둘째치고라도 다른 엉뚱한 데 집행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아마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방송에서도 서울시에서는 무료인데 경기도로 가실 분들은 유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잘못도 없는데 잘못한 것 같은 사실은 느낌이 수도권 교통대책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리 그런 걸 공동으로 좀 컨소시엄을 해서 인천, 말하자면 경기도, 서울이 같이 하자 이렇게 논의했으면 좀 더 효과도 있고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선거가 가까울수록 서로에 대한 그런 그 입장 차이라든지 그걸 이용한 어떤 자기 목소리는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아쉬운 점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필 지사는 이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해서 발끈했습니다. 남지사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당장 중단하십시오.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15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하루 공짜 운행에 약 50억 원이 투여됐습니다. 연간 약 20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할 때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 어떠한 제안과 논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장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중단하십시오. 네, 지금 남경필 지사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팩트를 확인해야 될 게 네. 남경필 지사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한 번도 같이 논의하자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데 박원순 지사는 한 10여 차례 박원순 시장.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 특별히 반응을 안 보여서 우리 먼저 시작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비용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논란의 대목이고,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이 국면에선 약간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민의, 시민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네. 문제인데 이걸 갖고 이제 양 수장이 저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도 사실상 조금 좀 보기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는 과잉 대응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대비 얼마큼 효율이 있느냐 그 측면을 볼 때 이제 분명히 약간 굉장한 이제 재정적 손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단 승용차 운행을 줄여서 미세먼지를 조금 더 이렇게 저감시키겠다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서울시에서 조금 이렇게 시민들의 항의나 욕을 좀 들어먹더라도 사실은 그 승용차 몇 부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떤 정책적 라인을 갖고 있지만 수단 선택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정말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방향, 승용차 운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언론에 대고 공방을 벌일 시간에 네. 만나셔서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면 줄일지 어떤 게 좋은 조치인지 한번 상의하셔서 내놓는 게 더 국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이야기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사실 정부 당국의 대응보다는 이제 서울시 차원의 대응이 굉장히 과잉 대응을 많이 했지만 그게 늑장 대응보다 낫다는 이야기로 국민들한테 사실 그때는 설득력이 박 있었거든요. 시장이 또 인기가 많이 올랐어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는 이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냉정하게 따져보면 늑장 대응이 더 나쁘냐 과잉 대응이 더 나쁘냐 둘 다 더 나쁜 걸 따져본다면 늑장보다는 과잉 대응이 좀 낫지 않냐는 것이지 둘 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늑장 대응이 둘 다 나빠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과잉 대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늑장 대응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처럼 과잉 대응해서 50억 원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을 연거푸 계속 실행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일면 브리핑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병희 박사 네. 보면은 오히려 더 심한 날 저감 조치는 없고 보니까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맞아요. 더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그때는 저감 조치가 없고 이게 뭔가 잘못된 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던 게 15일인 거죠. 그러니까 15일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이 조치를 발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를 발령하기 위해서 그날에 있었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안 좋은지가 첫 번째 규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으로 예보가 나와야지만 두 가지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날 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일에 결정을 해서 15일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발령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일 오전이 되니까 생각보다 미세먼지 공개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5일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6일은 미세먼지 발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16일이니까 16일은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왔던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를 발령하는 과정이 시스템상에도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보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보에 대한 시스템부터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나오고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핵심 가치는 시민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곳이야말로 사실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이런 정책과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잘 인지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그 어느 때보다 중시해야 되는데 서울시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냐라는 비판 어느 정도로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의 근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1면과 3면에 쓴 기사 때문인데요. 15일 날 이 발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때는 50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16일에는 해제를 했어요. 근데 이때 측정해 보니까 오히려 83 마이크로그램인데 해제라고 이런 기사를 지금 다룬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기상청 정보의 발전이라고 하는 네. 차원에서 볼 때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우리나라 정부의 기상 발표를 하지 않고 싱가포르나 홍콩의 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적으로 지금 기상 정보를 공공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좀 더 일반인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지금 기상 정보 자체가 후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참에 좀 그런 측면도 좀 공공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좀 더 많이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듬어지고 실제적으로 기상청 관계자들만 소통되는 정보가 네. 되어버렸거든요. 그것도 빨리 풀어야 될. 홍준표 대표와 함께 잡힌 인물 같이 신문에 편집을 했어요. 이 홍준표 대표 기사 밑에는 바로 신년 인사회에 쫓겨난 류여의 전 최고위원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지금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국일보는 싣고 있는데요. 류의 전 최고위원 뭐라고 했는지 어제 소동 잠시 보시죠. 그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대표 자리는 저기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비키세요. 앞에 서서 계속 있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비키세요. 손대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반말이세요? 손대지 말라고.
아니 당원 아니시죠? 아니 지금 이게 당원 맞으세요? 내가 걸어나가게 결정하자. 알겠어요. 어제 한국당의 서울시장 행사였어요. 신년 행사예요. 근데 김병현 박사 네. 궁금해요. 류해 전 최고위원 저기 왜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참석을 했고요. 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아마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월 4일에 당에다 재심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으로 통해서 끝날 때까지 나는 최고위원이 맞다. 그리고 나는 당원이기 때문에 참석할 자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은 명확하거든요. 이미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순간 제명이 된 거고 당 윤리위원회 당규에 따르면은 사실은 재심 신청할 수 있는 요건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현재 자유한국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류호의 전 최고위원이 사실 저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았던 건데 홍준표 대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오늘 이렇게 시끌시끌했으니까 언론들이 이 얘기만 보도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류호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치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가게 되는 부분들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사적인 한풀이 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류호의 전 최고위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편한 상황이 계속 확전되게 되는 순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별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의 자문을 거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다 예상하고 간 것 같아요. 일부러? 예고도 했고, 그 다음에 SNS상의 라이브로도 중계도 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했는데, 일단은 성공은 한 것 같아요. 언론들이 저희도 이렇게 좀 틀어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꼭 저렇게까지 이 조명을 받아야 되고 카메라를 의식하고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하나요? 어떻습니까, 정치인으로서? 하여튼 정치인들은, 예. 좀 우스개입니다만은. 우스개? 네. 번개 천둥 칠 때, 천둥에 맞아 죽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요? 번개에 맞아 죽는 왜요? 정치인들. 왜요? 번개 치는 것을 카메라 플래시인 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론에 노출된다는, 그러니까 그 박 차장이 네, 물어보시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본인 방금도 지금 플래시가 막 세례 때 굉장히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내 중심으로 가고 이로써 신년 인사에는 개판이 됐구나. 아니 근데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는 네.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도 근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죠. 뭐 자기 부고 아니면 부고도 좋다 그래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정정 보도를 다시 하니까. 어제 했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지. 이게 정말 부고조차도 과거에는 부고 외에는 그랬는데 네. 요즘엔 부고도 즐긴다. 왜? 부고가 나오면 정정 보도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저분도 뭐 앞으로 그래서 무소속 서울시장 뭐 이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저는 저 유해 최고위원 아까 김병인 박사 정리 잘하셨지만 마치 재심 청구했다는 상황이 우리나라 사법처의 3심 제도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3심 제도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야 확정 판결로 간주하는 정말 사법적 처리의 민주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정당의 적은 재심이라는 건 이미 확정된 제명 조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심 신청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최고위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분은 사실 친분 아닙니까? 안 법조인 쳤습니다. 아니에요? 안 쳤습니다. 법학과 나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해 최고위원이 정말 보수를 살리겠다, 한국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대표랑 각을 세우는데 그렇게 각을 세울 거면은 당무 감사 이후에 당협위원장 박탈되기 전부터 세웠어야죠. 그전에는 뭐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그다음에 최고위에 같이 홍준표 대표랑 앉아서 홍준표 대표 체제를 떠받드는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협위원장 박탈되니까 난 당했다. 보수를 사로 세우겠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해서 제1야당을 제대로 세울 거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하면 누가 봐도 자기 당협위원장 떨어진 것에 대한 화풀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하길 바라고 언론에서 이제 좀 안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안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류호의 전 최고위원 목소리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보면은 제가 지금 인형을 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인형에 관련돼서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계속 애착을 드러냅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라이언한테 물어봐요. 라이언이 좋다고 라이언이 하겠다고 하니까 세울게요. 라이언이 왜 라이언이야? 라이언이 좀 좋아해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엄마를 싫어했습니다. 라이언은 그런 아무런 얘기를 갖고 있어요. 라이언은 우리가 동물이에요. 내용은 좀 심각하게 얘기했을 텐데 네. 보는 저희들한테는 좀 즐거움을 줘서 그걸로 뭐
만족을 하고. 저는 라이언이 왜 라이언이 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그 본인 SNS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쇼파에다가 이 라이언 인형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악마의 대잔치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보수정당에 대한 희화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이 한때는 그래도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자중하고 언젠가 본인이 억울하다면 나가서 보수를 살리기 위한 본인의 비전과 정책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은 보수 전체가 공멸로 이끄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좀 라이언 공식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언 공식 입장은 제가 못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쪽 관계자를 제가 뵐 일이 있었는데 라이언이 유명해지긴 했는데 조금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